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특검은 구속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수사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다졌던지 아니면 한 번의 조사였지만 그 조사로 구속 여건을 갖췄을 수도 있습니다. 나토 목걸이와 천수삼, 이후환 화백의 그림, 또 다른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등 김 여사 혐의와 관련된 물증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재입당 허용 발언에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고 여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정당 해산을 거론하면서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도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민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둔 상태입니다. 이런 마녀 사냥을 멈추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 되고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도 반박을 했고요. 먼저요,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한 그 CCTV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CTV를 오히려 공개하자.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공개를 하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저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 변호인 서모 변호사, 송모 예. 변호사 저분이 현장에 있어서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해요. 보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만 듣고 저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람이란 게요. 긴박하게 막 어떤 순간이 이루어지면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자기 변호인 측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에 비해 공무원들은 항상 바디캠을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떤 돌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법 밖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체포 집행도 실패했던 것이고 2차 체포 집행도 실패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CCTV 공개해도 좋다라고 했는지 예. 모르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특검도 동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동의하고 예. 국민들도 알고 싶어하니까 이건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주민 변호사 먼저요. 이 CCTV나 보디캠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치소 안에 이제 CCTV일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일단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예.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해당 법에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수사라든지 아니면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정보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피의자 스스로가 이걸 정보 공개 청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거는 비공개할 사유가 없고요. 예전에도 이런 수용자들이 이 구치소 내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나라에서 웬만하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공개하자고 했고 법무부가 지난 6일의 입장을 보면 당사자가 동의하면 CCTV 공개도 가능하다라고 법무부도 그렇게 입장을 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공개를 하자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다 했을 거예요. 저도 보기에 불법적인 건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10명의 수사관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론전에 나쁠 게 없다고 그 생각하는 것 모습 같아요. 자체만 보여주는 자체만으로도요. 그러니까 것으로도. 뭐 떨어져 허리를 다쳤느니 예. 아니면 대통령이 팔이 윤 전 대통령이 빠질 것 같아서 놔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게 체증돼 있는지 녹취가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장면 자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헌정사에 다시 볼 수 없는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을 10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끌고 가 시도하려는 그 장면만으로도 이건 사실 해외 토픽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윤 전 대통령도 이걸 좀 정치 재판이라고 다시 규정하고 불법이다. 나는 이걸 한번 이미 나는 나를 갖다가 벌써 이미 피의자를 기소하려고 하는 이런 특검의 수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과정 전체를 이 하나의 그림과 영상을 통해서 예.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겠다니까 거기서 뭐 강제력을 행사했던 뭐 굉장히 불법적인 게 있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도한 자체만으로도 불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행위 그 당시의 모습을 하나씩 꼼꼼하게 보면서 불법 여부를 따져보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자체의 모습을 공개하는 하는 게 유리할 것만으로도. 것이다. 그러면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이렇게 여론전을 강화할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실제 지금 범보수 진영에서도 예. 비판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이라면 사법형사 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법 집행을 사실은 지금 본인의 지금 인치를 집행하려 구속을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조차 인사권을 갖고 있던 언제 바로 전직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게 국격에도 맞지 않고 좀 민망하죠.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취한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본보수 진영 내에서도 예. 이게 사실은 좀 비판이 오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 김 여사가 또 지금 구속하느냐 마느냐에 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통해서 어찌 보면 전반적인 여론을 이렇게까지 전직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예. 압박해도 되느냐 이걸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법원이 정당하게 집행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 형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더라도 뭐 7가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구인을 할 수 있는 상황. 근데 거기에 또 마지막에 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본인이 또 특검팀 팀장도 했기 때문에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본인이 무슨 이유가 있으면 아니 특검팀 조사팀에 가가지고 아니 진술 거부권 행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아니 본인의 변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특검팀 보고 출장 조사를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변호인들을 출정 과장실에서 접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엄밀히 이 변호사를 접견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교정시설 안으로 들어와서 출정 과장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했는가? 이것도 특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서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장에게 네. 감사를 좀 내려야 되는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특검이 오늘 얘기한 게 그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정 당국에서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방에서 그때 순순히 나왔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출정과가 뭐냐면 이 검찰이나 법원에 이 재소자들, 피해자들이 가기 전에 수갑을 채우고 보호장치를 하고 그것을 착용이 끝난 다음에 문을 딱 열면 바로 이제 호송 버스가 있다고 해요. 예, 예. 거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물리력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재소자와는 달리 수갑이라든가 포승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제 차에 태우려고 하니까 저항을 했던 것이고 예. 그 장소에 변호인들이 나중에는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CCTV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변호인들이 오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저는 징벌방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포라는 게 무엇이냐.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홍준표 전 시장 검사 출신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체포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 처분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는 박주희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은 어제 주장하고 홍 전 시장이 오늘 얘기한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맞는 얘기예요? 사실 홍 전 시장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체포라는 것 자체가요. 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체포 과정에서는 당연히 수반되는 게 팔을 잡거나 팔을 끌거나 하는 행위가 당연히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력이 수반되는 강제 처분이라는 홍 전 시장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수위를 넘어서는 이 물리력까지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 행정법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뭐 자해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예. 구치소 내 질서 유지가 를 위해서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지만 예. 여기서 말하는 물리력이라는 거는 거의 신체를 제압할 정도의 과도한 물리력이거든요. 고도의 물리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물리력을 행사당하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체포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정도의 물리력인지 아니면 이거는 법의 요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인지를 두고 예. 본인은 후자라고 주장을 할 것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런 요건이 없는데도 나에게 고도의 물리력을 행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집행에 있어서도 사실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좀 주저했던 부분이 이런 법적인 다툼이 생길까 봐 사실 교도관들이 좀 조심했던 부분인데 예. 역시나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체포라는 것 자체는 팔을 잡거나 아니면 어깨를 잡거나 하는 게 예.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저항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의자를 들어서 옮기는 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실상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체포 영장으로 과연 허용될 수 있는 물리력인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물리력을 행사해야 네. 되는 건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인 거죠. 아,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려워지긴 한데 최선생 네.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체포라고 하면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끌고 가는 걸 네. 체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핵심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체포라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신병을 어떻게든 확보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죠.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제 힘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제 65세 노인이다. 예. 그렇게 그 65세 노인과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10명씩 달려들어서 그 의자채로 끌어가려는 이런 모습이 이게 올바르냐.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교정당국이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7대 요건에 들어가는 게 교정당국이 재소자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관리하는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번엔 서울구치소장이 여기에 협조하라고 이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저항함으로써 저는 제가 보기에 만일 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보기에 뭐 65세 노인이든 뭐 55세 장년이든 상관없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는데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맞는가 아마 현장 팀의 고민이 있었을 거고 예. 현장 지휘관이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판단했겠죠. 여기서 중지하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이게 앞으로 체포영장이 더 지속된다 해도 예. 계속 반복될 데자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여권에서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특검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어제 기한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강제 구인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냐.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 얘기는 강성수 부대님 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안 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특검이라는 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인데 예. 그 시간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또 신청하는 것도 나름대로 공을 들여야 되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물리력인 것을 또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사력에 대한 손실,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소명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그런 문제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를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물리력으로 데려오기가 조금 포기한 것. 이건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지적을 2가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해가지고 특검 조사실에 앉혀도 어차피 묵비권 행사할 건데 왜 저렇게
허팀을 쓰는 거냐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거냐 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예. 잃을 게 없는 재소자들은 다 보고 따라할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교정시설과 수사당국에서 앞으로 수많은 통제가 되지 않는 피해자 재소자들 때문에 더 많은 행정력과 물리력을 낭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왜 1차 때는 특검보가 갔는데 2차 때는 특검보가 가지 않았어요. 예. 그냥 검사가 갔단 말이에요. 특검팀에는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도관들을 제대로 통제를 저는 못한 것 같아요. 딱 앞에 쓰고 수갑 채우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못하고 통화를 했다고 문흥주 특검보가 통화를 했다는 그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검사도 망설이는데 교도관도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를 고소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를 다시 받아가지고 예. 3차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아니 한남동 그 자택에서도 우리가 다 체포영장 받아고 계속해서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결국에는 체포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정청래 대표도 오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재차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박주희 변호사, 그럼 특검팀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입니다. 좀 의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수사라는 거를 그렇게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에 의식을 해서 하면 사실 그 자체로서 뭔가 이 정당성이 좀 이 해소가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한 희석이 될 텐데요. 근데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수사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지 사실 이제는 좀 경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만약에 그냥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재소자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 특검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체포 집행 과정에 너무 많은 인력과 이 관심과 이런 이 인력이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중요한 거는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해서 그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해서 유죄를 확정시키는 게 오히려 특검의 역할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에 오히려 이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과연 특검의 역할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당연히 이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좋아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정작 중요한 걸 따로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특검도 이제는 좀 경영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요. 아마 뒤에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볼 텐데 그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박주희 변호사 어제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속영장 요건에 대략 다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어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바로 청구를 했잖아요. 예. 그 자체는 어제 나왔던 이 조사 결과가 자체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예.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김건희 여사가 조사는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다 모른다, 부인했거든요.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면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권리이긴 하지만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부인했을 때는 사실상 수사에 협조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이 나토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증거인멸이라면 도주 우려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 여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예. 지금 소환 조사가 늦어졌는데 도망이라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도망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어렵게 숨는 것도 하나의 이 도주 우려라고 보거든요. 회피하려는 것도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운 종교시설로 만약에 숨는다거나 아니면 병원시설로 숨는다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도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계속 통원 치료를 이유로 사실상 소환 조사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를 할 때 어떤 걸 요구를 했냐면 조사를 할 때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 한 번 조사를 하고 조사하고 나서 최소한 3, 4일간의 이 뭐 휴식 기간을 달라. 그리고 조사는 6시 이전에 끝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요구를 특검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소환 조사를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데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검이라는 건 시간적 제약이 있고 지금 밝혀야 되는 혐의는 굉장히 많은데 예,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최선평 네. 목걸이 그 나토 목걸이를 네. 보면은 이제 특검에서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목걸이가 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가지고 언제 모조품을 산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 네. 출시한 날보다 훨씬 전에 샀다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수사에 어떻게 보면은 근거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방아쇠가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김 여사가 왜 그 무리하게 그걸 그냥 시점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충 그 시점에 그 출시됐던 시점만 대충 얘기해도 될 텐데 예. 왜 그걸 그 과거로까지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뭔가 더 좀 설득력 있게 하려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이거 오래전에 샀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강조하다 보니까 장소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수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김 여사 입장에서는 특검에게 나 이거는 오래전에 이미 구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절대 최근에 뭐 사거나 한 게 아닙니다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게 대형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예.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그 가품은 어쨌든 그 진품이 나오기 전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제대로 한 건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는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그 특검이 묻는 기억나는 대로 다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그랬죠. 얘기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일종의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도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하긴 해도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얘기를 할 때는 이건 수사를 흐트러뜨리려는 의도와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목걸이 진술을 바뀌고 그다음 시점이 틀린 거 이게 아마 가장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게 설령 들어가진 않더라도 영장 청구에는 이게 아마 김 여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해서 방어하는 데는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의 박주임 실제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진 법사가 통일교 전 간부에게 보다 문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이아 목걸이 관련한데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뭐라고 표현했는지까지도 가지고 있는 목걸이를 그 문자를 가지고 있고 김 여사에게 그 목걸이 받은 적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받은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김 여사가 했다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모든 수사가 사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결정적인 진술을 받기 전에 모든 정황과 관련된 수사를 모두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진술을 했을 때 그런 나머지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피의자가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진 법사가 여사가 다이아가 굉장히 상당히 커서 놀랐다 이런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고 김 여사에게 이 목걸이가 건네졌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예. 나는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김 여사가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수상 관련해서도 비슷한 건데 이것도 김건희 씨가 그 통일교 간부에게 통화한 내용을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김 여사는 이거를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특검팀에 가가지고는 예. 나는 태양인이라 인산이 몸에 안 맞아서 안 먹는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아니 몸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너무 여러 군데 해놔가지고 이게 수습이 안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향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대선 때 불법적인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예. 피해 날이라는 데가 자기는 언론사로 알았다. 그런 여론조사 보도도 있었죠. 몰랐다. 예. 그랬는데 뭐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하고 카톡 주고받은 거 보니까 모 편집장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의 제기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 뭐 이게 그 여론조사 안 나올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일부러 어떤 답변을 했을 때 보통은 추궁을 하잖아요. 예. 증거를 제시하면서. 근데 일부러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궁을 하지 않고 유도했다. 계속해서 질문만 받아놓고 그게 조서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조서를 그대로 재판부에 갖다 주면 판사 입장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준희 변호사는 지금 이런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을 때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또 하나의 수사 기법을 쓴 게 있는데요.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는 유죄를 이미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예. 그들과 공범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자체는 이미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서 유죄가 판결 나왔다라는 혐의가 거는 소명됐다. 법원에서는 이미 소명이 됐다. 근데 그들과 공범 관계라는 거는 이미 범죄가 혐의를 소명이 됐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증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특검에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천수삼 얘기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은 나는 지금 태양인 체질에서 인삼을 먹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그걸 실제로 내가 섭취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걸 나에게 전달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선 사실상 고의가 입증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실제로 인삼을 받아서 먹었든 안 먹었든 상대방이 나에게 인삼을 건네줬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에 있어서 이 수재와 관련돼서는 사실 증거가 있는 거고 또 특검에서는 이 천수삼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른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수삼이 건네준 시점을 보면요. 예. 가방과 목걸이가 건네준 시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당사자들끼리 가방 잘 받았습니까? 목걸이 잘 받았습니까? 말하는 게 사실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나쁘끄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회적으로 인삼차 잘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인삼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인삼을 건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고의 입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 얘기군요. 이 천수삼과 명품백의 연결고리가 검찰에서 보는 시각이. 오늘 특검에서는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까지 소환해서 혐의를 다지고 있는 거죠.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게 최선의 표현이에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된 이후, 2차 구속이 된 이후로 일체 법원 특검 조사 다 거부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마지막 이제 승부처니까. 여기서 소명이 안 되면은 바로 구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법원에 그러니까 검사의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에도 성실히 협조한다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제 이렇게 조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속도전을 하는 경우도 지금 김 여사랑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인을 구속시켜서 신병을 확보하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급한데 여기에 윤 전 대통령까지 같이 체포해가지고 끌고 들어온다. 이게 사실 특검의 지금 수사력 뭐 인원은 많지만 이렇게 전선을 넓혀가지고 특검이 그냥 무리수만 띄지 실제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서는 조금 이제 호흡 조절하는 것으로 제가 보여요. 그래서 아마 3차 집행은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12일 날 있을 김 여사의 지금 신병 확보, 그러니까 그 구속 여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선을 너무 확대하는 것도 실제 보십시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시도하다 말았는데 오히려 지금 16개 혐의를 가지고 김 여사를 입증해야 되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더 이게 공을 들인 거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몸통이고 결국엔 그 영향력 때문에 김 여사가 나의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과관계 연결고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대란 특검이 넘어야 될 산은 내란 특검이 뭔가 김건희 특검이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수사는 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그 성과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신병 확보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좀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12일 날 아마 김 여사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일부 기각된 사례도 있었고 그런 지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요. 김 여사가 이제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을 낮췄죠. 그런데 재임 기간 중에는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과거 영부인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걸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의 뭐 강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선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을게요. 대선 기간 내내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것과 비교해 네. 보면 이후에 영비운으로서 활동 그거하고는 조금 또 많았다. 네. 이런 지적 어떻게 되세요?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는 비판입니다. 예. 이거는 그렇다면은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받게끔 이부속실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영부인과 가족의 모든 상황들을 좀 말하자면 워치받게 하든가. 예. 저는 하지 않고 권한을 누렸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영부인이라는 직위가 공적인 그 말하자면 지위를 받은 건 공무원이지는 아니지만 공적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이부속실을 설치했으면은 그 예산을 투명하게 쓰거나 하는 걸 국회 감시 감독을 통해서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활동은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이부속실 설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예산을 묶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예.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국회의 눈을 피해서 본인이 할 수 있을 거 다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 여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지점이 바로 이거란 거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뒤혼동해서 썼다는 거. 이 지점이 가장 뼈아픈 거고 또 하나는 전 그거예요. 저렇게 지금 오늘도 이번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기자회견 했을 때는 이른바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하는 저걸 면접 무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뭔 무기? 면접 볼 때 면접. 블랙 앤 화이트로 예, 예.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는 거 그걸 메시지 간결하게 하면서 이렇게 몸을 낮췄는데 실제로 저런 게 아닌 출두할 때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사과할 때 빼놓고는 정말 본인이 권능적 지위를 누렸거든요. 예. 그럼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이중성 속에서 저는 국민들이 더 분노했다. 예. 그런 감성적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어쨌든 저렇게 본인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차라리 공적 영역에서 편입돼서 감시 감독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예. 누리기는 하되 감시받지는 않겠다. 이게 가장 큰 국민적인 영린을 건드렸던 사안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박주임 선생 저 발언이 앞으로의 이제 법정에서 법리 다툼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했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측면인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요. 예.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할지는 다 이미 변호인과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리뷰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예.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자체는 이런 죄송하다라는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은 사실상 이때까지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수사를 해서 나중에 향후 기소가 돼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나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없다. 이 스탠스로 아마 김 여사는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본인은 행사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근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옆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예.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법리적으로 공범으로 의율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단순히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으면 교사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계속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거나 했을 때는 또 방조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인정하는 피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와 있는 대외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서 사실상 이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예. 나는 아무것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한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 연결의 매개체인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힌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범으로도 의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부부 사이기 때문에 둘만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직권이 없는 사람인데 예. 직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점이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게 김건희 여사에게 뭐를 줬습니까? A급 비화폰이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A급 비화폰이 뭐 이전에도 벌써 국정원장에게 전화했던 것도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뭐 교사를 하든 지시를 하든 청탁을 하든 뭐 상의를 하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직접 전화했다는 정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단독범이 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경우도 있는데 가장 화가 나는 거는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양평고속도로 같은 거 정말 수건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의 이권,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종점을 바꿨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예. 정말로 이거는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기 때문에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특검이 1차 조사에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많이 안 나간 거죠. 그럼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혐의도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뭐 지급도 조사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예. 워낙 지금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특검에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좀 수사가 진척이 된 부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기소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심리가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인하는 상황으로 가다가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태도가 바뀔 수도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 특검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본인들이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는 부분부터 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차차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영장 실질 심사가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실시가 됩니다. 이게 최 실장님 언젠가부터 워낙 이런 일들이 뭐 많아가지고 그 판사가 누구냐? 그렇죠. 또 일반적인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정재욱 부장판사라고 해요. 근데 전에 관련된 인물들 좀 판결 구속 여부 한 거 보면은 윤영호 뭐 통일부 전 간부도 구속시켰고 네. 이상민 전 장관도 영장을 발부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판사 성향보다도 김 여사 물론 판사 성향도 이제 구속영장 발부해서 뭐 주목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좀 법원이 과연 이 영장에 대한 어떤 그 피자의 소명이 어느 정도가 볼 텐데 제가 보기에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저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두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사례가 한 사건으로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19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외에는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건은 두 부부를 같은 사건으로 구속시킨 게 그게 유일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네, 같은 사건으로. 그런데 물론 지금은 뭐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권력형 비리라는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은 결이 같은데 근데 이 배우자와 윤 전 대통령을 같이 구속한다는 건 정치적 부담은 있을지라도 저는 지금 이번에 첫날에 가서 진술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좀 더 많이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배치가 되면은 예. 이 부분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를 통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판사가 좀 판결문을 길게 하더라도 거기에 좀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김 여사가 직접 참석해서 소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여기에서 밀리면은 뭐 이제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처라고 생각해서 아마 예. 본인의 모든 변호인단의 어떤 그런 활약들을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전망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유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사도 그 정도의 어떤 고려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것이 또 전직 대통령 부부인데 그것이 맞는가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사건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가 너무 거짓 해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나도 이 국민들이 듣기에 그럴듯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느꼈을 때는 이미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이 지경을 벗어나버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예. 저는 그 정재욱 판사가 현명한 판단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 일단은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는 거니까 심사를 받고 나서 김 여사도 어딘가에 대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서울구치소인가요? 네, 보통은 이제 구치소는 이제 피의자 이 대기실에 사실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예. 지금은 또 이례적인 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같은 구치소에 넣진 않습니다. 최대한 접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동부구치소나 남부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심사 결과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간의 상황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특검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런데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입당을 했을 때 당에 도움이 되는 그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하실 텐데 저는 그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발언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애초에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계엄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거나 뭐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고 조금 말이 정말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상됐던 거죠. 지금 이제 4강을 정하는 그 경선 룰은 당원 50대 여론조사 50이지만 예. 이제는 4강이 정해졌잖아요. 이제부터는 당원 80에 여론조사 20 8대2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임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발언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분이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선출됨으로써 예. 저렇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사람하고는 악수하지 내가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는 악수 안 한다고 하는 이런 강성 대표를 만났는데 그럼 국민의힘의 80%의 책임 당원들이 우리 지금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중요하냐? 저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당대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소구력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가 원래 4명의 유튜버들이 하는 그 이른바 합동 토론회 내 안 가겠다 얘기를 하다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혁신과 쇄신, 당의 개혁보다도 점점 더 저는 더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그 강한 톤과 그다음에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8월 2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누가 더 강성인가를 뽑는 대회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과 관련해서 강설표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기간에 이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나올 때마다 이미 탈당하신 분이어서 더 이상 당과 연결 짓지 말라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제 다시 입당을 하게 받겠다는 거거든요. 저분들 정말 나쁜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도 머릿속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지 국민의힘이 쇄신이나 혁신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인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단 표가 되는 건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을 신청하면 재입당 당연히 받는다라고 하고 김문수 후보도 보세요. 세상에 계엄이 뭐 사람도 안 죽고 6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강도가 은행 가가지고 유리창 깨고 돈을 훔치려다가 경찰이 빨려가고 잡혔어요. 그런데 돈도 못 훔쳤고 또 아무도 다친 사람 없으니까 그럼 강도 집에 보내줍니까? 강도한테 너 근데 왜 강도질을 하려고 했어? 하니까 대출 금리가 너무 불합리하게 높아서요. 서민들한테는 대출을 부당하게 안 해줘서요. 그러면 놓아줘야 됩니까?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본인들이 머릿속으로는 다 알 거라고요. 그런데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 국민들과 당원 앞에 말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런 주장을 하지 않는 분들,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강을 넘어야 되고 탄핵이 잘 됐고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꼭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최소연 편은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여기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재입당은 기정사실화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공약은 했지만 여론의 흐름을 보겠죠. 일단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론의 흐름을 보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이 3개입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도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12월 달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 내란 특검은 말이죠. 내란 특검에 한 조항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가 종료돼서 재판되잖아요.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항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조항이 하나가 이제 있는 정확한 게 그 기소하는 측이 재판부에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가 허락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허용한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지방선거 내내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받는 모습까지 전부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제가 보기에 내란 특검 그렇게 가지만 김건희 특검은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왜냐하면 16 혐의이기 때문에 이거 부족합니다 얘기하면은 정치권이 거기에 분명히 동의해 줄 겁니다. 민주당 그걸 아마 약속하는 것 같고. 자, 최병 특검은 끝난다 쳐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이제 12월, 그러니까 이번 8월 달 대표가 선출되고 12월 달에 이제 1월 달이면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년 6월까지
내란 특검은 재판이 진행돼요. 재판이 생중계되고 예. 윤 전 대통령 관련된 김건희 특검은 수사가 연장돼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우리 입당 받아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당원으로 모셔야 됩니다. 라고 현실적인 제가 입장을 놓고 얘기하면 예.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의리도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현상에 정치인들은 발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별도로 보고 8월 22일을 염두에 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최수영 평론가님 얘기처럼 그런 의견 때문에 전환기 씨가 이렇게 얘기하나봐요.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후보가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힘을 실는 듯한 모습인데 그 말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어떤 사실은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장동혁 후보는 깔끔하게 이렇게 답변했다면은 예를 들면 장동혁 후보는 당대표 되고 나면은 바로 접견, 즉 구치소 면회도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장의 면회 이런 것보다도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하셨고요. 장동혁 후보는 나갈 사람 나가라. 김문수 후보는 아니 이준석도 같이 가야 되고 한동훈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과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런 것이 최수영 평론가님 얘기처럼 실제로 당대표가 됐을 때 입장이 변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더 윤 전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을 뽑겠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냥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만 변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책임 당원들에게 지금 약속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투표해 주세요. 뭐 그런 지금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정당이 의리로 정치합니까? 뭐 가부장제, 뭐 아버지 얘기도 하고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얘기하는데 정당은 정치 결사체고 가부장제처럼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는 데가 아닙니다. 살기에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의리 따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절연하지 못하는 걸 따지고 이게 혈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정당이라면 다양성,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의리 이런 거를 따지는 말하자면은 1차적인 어떤 말하자면 무슨 폭력 집단과는 다릅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마음을 사지 않고 어떻게 정권을 획득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전환기 씨의 말은 저건 굉장히 부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정치가 무슨 이게 뭐 의리로 하나만 산다 그러면 이게 뭐 조직폭력배가 뭐가 다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족까지 끌어들인 건 너무 과도하고요. 저는 어찌됐건 장동혁 의원은 초반부터 선을 명쾌히 두고 가서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약간 조급증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일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나도 면접 토론에 가겠다. 윤 전 대통령 내가 나중에 면회 가든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 말이 바뀌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강성 기류들의 전환길 씨가 저렇게 붙이고 있는 것,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가 좀 거칠게 따라오고 있는 것 이런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건 8월 22일까지는 모양새는 저도 안 좋고 방향성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된 다음에는 현실 정치를 부시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8월 22일 이후가 조금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초입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여론전을 강화할까라는 의문을 던졌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좀 장동혁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가 좀 착시 효과를 좀 제대로 좀 구분하는 선구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국민의힘의 그리고 당원들을 보고 제가 간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와 많은 사람들이 친윤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는데 한밤에 야반에 군사작전하듯이 후보 교체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표결로 막은 게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좀 상식이 있는 당원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전환길 씨처럼 이렇게 막 호도하는 분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계엄 옹호론자들, 저 탄핵 반대론자들 저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더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요 저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강성 구구 당원과 지지자들만 보고 거기에 이제 겁먹어가지고 저런 모습 보인다는 거. 아니 세상에 구구 유튜버들 앞에서 이 면접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구구의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시는 분들. 이건 구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민의힘을 위하는 당원의 힘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 다른 후보들은 이제 더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탈당하신 분이고 당과 관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당을 원하면 받아주겠다. 지금 하필이면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득표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매달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후보조차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계 은퇴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최수영 평론가,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런 거의 시작에 이런 논쟁의 시작이 전환길 씨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 지도부에서 실제로 저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경고의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 있다고 해요. 네. 거기도 전환길 씨가 지금 가가지고 맹활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사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은 없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또 이른바 발각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저분이 앞말하고 뒷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보십시오. 사면하면 안 돼. 사면 명단 보내놓고 그다음에 그 사면 명단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없어요.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말에 힘이 가지려면 메신저가 뭔가 자기가 가진 강력한 메시지 발신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은 8월 22일까지는 누가 더 강성인가로 흘러갈 겁니다. 이건 제가 참 이건 옳다 그르다 영역을 떠나서 제가 평론하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정치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8월 22일까지는 점점 더 강한 톤들의 발언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이라는 얘기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당원들이 제지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결국 저도 지금 강성필 평론가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이 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정당인지 퇴행하는 정당인지를 당원들이 이제는 직접 투표로서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4강에선 어쨌든 지금 이게 투표하게 될 경우에 50%의 과반 투표가 나오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1, 2가 가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선 투표가 또 상당 부분 많이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의 좀 약간 거중조정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뭐 희망 섞인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앞서에서 이제 지도부가 이제 전환길 씨 발언에 대해서 서울시당인가요?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한 것이 네, 있었죠. 그러니까 강간무소식인 것이 뭐 당연한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그 품위에 어긋나는지 한번 이제 입당 자체를 뭐 무효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의 품격을 가지고 윤리나 뭐 품격을 위반했는지 한번 그걸 한번 시당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지금 사실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저렇게 아버지를 뭐 버리는 뭐 폐륜 집단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당이 제재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들이 결국에는 전환길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더 키우는 거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가 워낙 국민의힘을 통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해산하겠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반발 심리 때문에 강한 발언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일종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 이게 불행한 거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으로 그렇습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전환기 씨로 뭐 대표되는 강성 보수 이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실제로 국민의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체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지역구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막 전화도 할 수 있고 앞에서 집회할 수가 있잖아요. 한 50명만 모여도요. 이거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50명? 예, 50명 모여가지고 막 피켓 들고 계속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엄청 위력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전환길 씨가 뭐 본인이 10만 당원 양병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입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10만 명이면은 뭐 아주 적게 잡아도 저는 뭐 한 3천에서 뭐 5천 명 정도는 동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눈앞에 보인다고 하면 상당한 위협이 됩니까? 위협감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도와주기는 못해도 떨어뜨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조력자보다 1명의 회방꾼이 더 무섭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전한길 씨에게 상당히 뭐랄까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지도자 정도 된다면 이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면 저 정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토론회 장에서 저렇게 뭐 선동하고 하는 것이 후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분들이 저렇게 뭐 이름을 호명을 해주잖아요. 저렇게 화면에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 김문수가 상당히 지금 지지받고 있구나. 장동혁이 상당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비교적 뭐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막 저렇게 피켓 들고 뭐 고함 그 함성을 해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착시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근실 실장이 나왔을 때 배신자라고 유도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를 저렇게 끌고 가나 봅니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 강력한 소수의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묵하는 다수보다 아주 목소리를 내는 소수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뭐 그건 이제 뭐 착시 효과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어떤 저 집단적 소수의 힘들이 이제 발현되는 과정들인데 그렇지만 저는 최고위원은 좀 다를 거라고 봐요. 1인 4표제로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최고위원 한번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표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는 조금 더 다른 역할이 나오지만 어쨌든 저렇게 연설하는 분위기에서 압박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대세로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 그러죠. 예. 앞서 나가는 사람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밴드웨건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영향을 좀 끼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정당 해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당 해산 심판을 앞당기는 장본인입니다.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였다.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라는 그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신의 몸에 박혀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란 수개의 컴백만을 기다리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서 저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시화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뭐 메시지라든지 보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방해하는 행위, 예. 당사로 오라, 국회로 오라 이렇게 한 3번 정도 헷갈리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정당 해산 해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사실로 입장입니다. 드러나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혁 성향의 후보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계속해서요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께서는 단일화, 혁신 후보의 단일화에 적극 응해 주시고 저는 그분이 바라는 룰 그대로 다 수용할 테니까 저는 꼭 반드시 우리가 후보 단일화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뭐 일단 후보 단일화는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하는 겁니다만 늘 이제 따라 나오는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못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네. 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중조정 역할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정도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 말하자면은 출마하지 않았어도 후견인 역할을, 후견 정치 역할을 하는 그 예. 후광 효과를 발휘해 줘야 돼요. 근데 전혀 없어요. 각자 도생하다가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 얘기하는 거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언제나 따라다니는 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단일화 후보입니다. 늘 대선 때도 단일화. 근데 심지어 이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4강 구도에서 또 단일화 이것까지 한다면 본인이 정치 생명은 단일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후광 효과 자체로도 한마디를 통해서 혁신 후보들이 단일화 통해서 저 구태 세력과 한판 승부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이게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래서 안 되면 또 그것이 정치력에 타격을 입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제 8월 20일 전대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의 역할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조경태 후보가 지금 그 자력갱생하기 위해서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안 받죠. 여기서까지 단일화 후보 받으면은 돼도 이건 망신이고 안 돼도 망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사실상 이번 전대에서는 거의 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장 행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광주를 택했습니다. 가서 그런데 뭐 한 전 대표가 대선 기간 때도 그렇고 유독 호남에 좀 애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첫 행보도 호남이라는 건 정치적인 의미를 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호남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렇게 어쩌다 한번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은 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를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봤을 때는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저는 호남에 간 것이 뭐 썩 그렇게 호남인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 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차수영 평론가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영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에 힘을 안 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야지 실수로 어퍼컷이라도 날렸는데 그게 실수로 맞아가지고 이기기라도 하지 링 위 자체에 안 올라가면 그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이 없어서라고 한다고 하면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경태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나 당대표 출마하겠소라고 저는 쉽게 말해서 합의를 안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혹시 삐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세상에 지금 김문수, 장동혁 이런 후보들이 정말 막 극우로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당을 제대로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전직 당대표가 당을 사랑한다는 당대표가 어떻게 저들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까? 막으려고 하면은 단 하나의 방법 조경태, 안철수 이 두 명이라도 미약 하나만 힘을 합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합쳐서 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한다? 그런 것은 이렇게 제가 저같이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호남 가서 여러 가지 행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빨리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부터 나서고 단일화된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수 인사의 호남 공략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 한 전 대표가 이 행보를 전당대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보일까요? 거리두기 행보입니다. 직접 참전 아니 가려면 TK 가야죠. 저 지금 현장 연설하면 TK 가야 되는데 호남 가잖아요. 물론 뭐 양양자 의원이 호남 출신이고 뭐 이런 그런 건 저런 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애둘러 가는 일종의 약간 우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얘기한 거고요. 여기 이제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힘이 필요라는 김근식 후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가서 조금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걸로 인해서 한동훈 후보는 전 대표는 이번 8.2 전당대회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제가 보기에 메시지를 한 것 같고요. 호남을 갔다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중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대권형 후보로서의 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보다는 거리두기나 시간을 가지고 차후 자기는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메시지가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대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권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당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보수의 주류로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긴 호흡으로 가겠다. 그 포지션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 이제 사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복권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권이 된다면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혁신당 안에서요. 지방선거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동시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사면심사위에서 결과를 보고했을 때 대통령께서 다른 선택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뭐 부산시장 출마설 등 또 뭐 서울시장 출마설 등 이제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설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장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복권이 된다는 거는 피선거권을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부산 방금 얘기한 거 부산시장선, 서울시장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조국 전 대표가 뭐 사면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안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부산시장에 출마한다. 서울시장도 민주당의 후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갈등 생길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준다? 그럼 정말 더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고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조국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후보를 이기고 혹이라도 부산시장이 된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갈등의 요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사면 복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그 고유 네. 권한이고 이렇게 해줬는데 네. 출마한다는 거는 뭐 이른바 뭐 상도에 맞지 않는다,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으로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행정가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중앙정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다음 대권 후보로서는 또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의 다음 대선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포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방금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이 왜 조국 전 대표가 출마는 안 된다라고 말하냐면 지금 조국 혁신당에게는 마스코트가 필요한 겁니다. 예. 지도자가. 그런데 행정가가 되는 순간 정치적 중립을 빠지죠. 지켜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와서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어주고 예.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총선에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선에 도전하는 이런 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훨씬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앙정치에서는 단체장 한두 석은 의미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저런 발언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법 여건에서 이제 정치 도의상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행보를 할 것이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국 전 대표가 결국에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심이거든요. 초반에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그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제 나오는 게 된다면? 거의 기정사실화 예.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권에 잠룡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여권 벌써 향후 차기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 빠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그 지금 제가 보기에 6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잖아요. 뭐 아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또 나올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출마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출마해서 원내로 다시 진입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을 지휘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그러면 21대 국회에 비례로 한번 그다음에 이제 지역으로만 한번 돌아오면 초선이 되는 겁니까? 재선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재선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수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좀 아마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하여간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저는 이 조 전 대표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으로 묶어두려는 게 어쩌면 여권의 전략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여의도의 중심에 서는 순간 바로 차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여권에도 분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은 아마 여권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좀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권에서 보는 시각이 궁금한데 실제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되는 순간 네. 대선 주자로서 그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나요? 이제 조국 전 대표 하기 나름이겠죠. 예.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오히려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 조국 전 대표가 잠룡이 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잠룡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종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정권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쪽에 여러 명의 선수가 있으면 오히려 더 붕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겁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 뭐 후보가 이재명 그 당시 대표 뺏고 없었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도 보세요. 대권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치는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정도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대표가 뭐 단체장이 되든 뭐 예.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든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재명 정부에서는 크게 이재명 영향이 없다. 대통령의 영향력은 없다. 예. 다만 이제 예. 민주당에서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에게 상당히 거슬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예. 다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나 뭐 어떤 그 여권의 지지자들이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와서 뭐 민주당에게 득이 된다, 실이 된다 이런 거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조국 전 대표가 그 선거 기간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강한 선명성, 네. 야권이었으니까 그걸로 주목을 상당히 네. 받았고 호남 쪽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치 활동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죠? 조 전 대표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 조국혁신당이 저번에 총선에서도 전체 득표율을 보면 호남에서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수선거도 하나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 전 대표가 어쨌든 갖고 있는 상징적 자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 시장에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족쇄 다 풀고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면 복권됐다는 건 면죄부까지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 여권 내부에 굉장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무적 관리가 필요한 아니라고.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불똥이 하나 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치권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기의 그 행복을 찾아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했을 때 행복함을 찾아서 가잖아요. 저는 제가 김병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갈 수 있는 만큼 저만의 길을 찾아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만의 길로 뛰고 싶어서 이게 힘들지만 남들이 봤을 때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하면은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저만의 길로 계속 달릴 생각입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홍정성 기자,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봤는데 김병만 씨 올가을에 결혼한다는 보도 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갑자기 네. 숨겨둔 자녀가 있었다. 이 보도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그맨 김병만 씨가 어제 소속사를 통해 자신에게 2명의 혼외자가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런 사실을 밝히게 된 계기는 김병만 씨 전처의 딸이 김병만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렇게 폭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김병만 씨는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지금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면서 이달 중 출연하는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여기서 호칭을 잘 유념해서 들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처의 딸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김병만 씨하고는 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친자가 아닙니다. 예. 이제 김병만 씨가 2010년에 결혼을 했어요. 2010년에. 네, 이때 7살 연상의 이 비연예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때 제가 알기로 이 여성이 10대의 딸이 있었어요. 그 결혼하는 김병만 씨가 당시 결혼한 7세 연상의 비연예인 부인에게 이제 딸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 함께 산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김병만 씨가 이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두 사람 2010년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별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넘게 별거 생활을 하다가 예. 2023년 9월에 이제 이혼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요 처음에 이혼 제기를 했던 거, 이혼 소송 제기했던 건 2020년 8월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김병만 씨의 주장은 결혼 파탄이었고, 근데 그냥 법적인 걸로만 봐도 2020년 8월에 이미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김병만 씨 인생이 참 안타까운 게 쉬운 게 없어요. 이 이혼도 항소심 거쳐 상고심 대법원에 가서야 이제 결정된 게 이혼이요? 네, 2023년이었던 거고요. 예. 이 딸이 이제 본인
대해서 이제 김병만 씨는 사실은 언제냐면 1심 이혼 소송 1심 후에 직후에 이 딸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본인하고 이제는 전처가 된 이 당시의 부인과 이혼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면 남이 되지만 친양자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 딸은 계속 내 딸인 거잖아요. 법적인 내 딸이잖아요. 예. 이 부분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1심 끝난 뒤에 이 딸을 파양하겠습니다라는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기각이 됐던 거고 네. 이제 이 얘기는 더 뒤에 이어가겠지만요. 이 결혼하고 똑같이 이혼하고 똑같이 이혼도 이렇게 3번에 걸쳐 어렵게 이 파양 예. 과정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희 변호사 이혼이 됐을 때 이런 입양 파양 문제가 정리가 같이 안 되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 이 친양자라고 하는 거는 친생자 관계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친양자 그렇죠. 관계가 파양되는 예, 예. 게 아니라요. 법에서 요구하는 이 파양의 요건을 거쳐서 재판상을 통해서 이 파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김병만 씨가 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혼만으로는 파양할 수 있는 이유가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김병만 씨 청구를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3번째 이제 파양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님, 이제는 제3자예요. 이제 전처의 딸인데 그러면 왜 이제 김병만 씨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왜 전처의 딸이 폭로를 할까요? 바로 혼외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김병만 씨 전처의 딸은 최근에 서울 가정법원에 김병만 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이라는 거는 보통은 친생관계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병만 씨 전처의 딸은 자신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파양이 됐지만 예.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친양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나는 김병만 씨의 딸로서 만약에 혼외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나의 상속 권리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받고자 이 김병만 씨를 상대로 해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를 상대로 그 친생자인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정이 파양으로 결정이 나면 이 소송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인이어야지만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파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법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소를 제기할 만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익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혼외자에 대해서 이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친생자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3자가 이를 이유로 친생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겠다는 이유를 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 기자님 그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부녀 관계여서 그러니까 왜 했느냐에 대해서 좀 상속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금 혼외자가 2명 있는데 정말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 소송을 낼 때는 본인이 지금 법적으로 딸입니다. 근데 만약에 친생자예요. 아직 오는 9월 20일 결혼한다고 하지만 이 결혼하면 또 모든 게 끝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결혼하기 전이고 아직까지는 이 어떤 친생자라든가 이런 관계가 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딸 입장에서 보면 나는 법적 딸인데 아이가 2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저 아이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때 당시로는 김병만 씨 어떤 상속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가 내가 혼자 어떻게 보면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명확히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늘 파양되면서 더 이상 본인은 이거를 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따져보거나 이럴 권한이 없게는 됐는데 이게요 연예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각하되지 않으면 그래서 친생자냐 아니냐가 이게 확인이 끝까지 소송이 간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의도는 있든 없든 아이들이 몇 살이냐의 부분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 2020년 이후생이면 모르지만 2020년생 전이다 그러면 아니 결국 혼인파탄 되기 전에 나온
아이들 아닙니까? 또 이 부분을 따지고 싶어하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그러네요. 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요 전처 딸과 김병만 씨가 과거에 어떤 부녀 관계에 있을 때 모습이 좀 노출된 게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에는 이 파양된 딸과 김병만 씨가 그리 나쁜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처와 김병만 씨 이혼 과정에서 전처의 딸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굉장히 고마운 아빠였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아빠가 키가 작으셔서 키가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다. 사람이 큰 데서 놀아야 한다며 유학을 가라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족한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셨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고 하셨으며 제가 잘 모르는 세상에 신기한 것들을 구해서 제시해 주셨다. 또 마지막으로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 파양 소송이 기각되고 이번에 인용이 되고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작용? 이거는 이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파양 두 번 다 모두 기각이 됐던 거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만약에 친양자를 상대로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친양자가 이 양부모를 상대로 폐륜행위를 했을 때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만 파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단순히 이혼을 한 것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지금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사이가 좋았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전처의 딸이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처가 이 김병만 씨를 상대로 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폭행죄로 고소를 한 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고소 수사 과정에서 전처의 딸이 김병만 씨가 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이 자신의 엄마의 말을 지지해주는 이런 증언을 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김병만 씨가 폭행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김병만 씨를 상대로 해서 이 무고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서 예. 그래서 이미 친양자와의 관계는 신뢰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라고 해서 오늘 파양에 대해서는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럼 홍 기자님 뭐 이렇게 김병만 씨를 둘러싼 논란들이 제기가 되는데 연예계 활동에 지장이 없을까요? 사실 이제 김병만 씨가 어떤 뭐 여성 팬들, 특정 팬층을 상대로 혹은 이제 본인의 뭐 어떤 뭐 외모, 미모 이런 걸로 방송을 했던 게 아니라 예.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열심히 살아오고 뭔가를 도전하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대중은 그 이제 본인의 개인 생활은 되게 좀 복되고 평화롭고 이러길 바랬는데 지금 1년에 그동안은 왜 보이지 않지? 이렇게 공백기의 염려를 보냈는데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0년 넘게 별거 생활이 있었고 또 예. 전처와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스타로서 활동했지만 별로 수중에 재산도 없다.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불거지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대중이 지금까지만으로 보면 김병만 씨를 어떤 이런 가해자, 가정 파탄의 주범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지금 조금 동정과 연민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활동했는데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혼인 관계로도 가족 관계도 다 평탄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저렇게 뭐 아예 비행기 조종까지 예, 배우고 예. 우주인 막 이런 거에도 도전하잖아요. 이런 도전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런 삶의 굴곡도 그런 것에 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큰 어떤 그 지장을 준다 그쪽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30대 여성이 아빠 카드를 썼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내게 됐는데 도대체 무슨 아빠 카드를 썼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떤 아빠 카드였냐면요. 예. 다름 아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이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30대 여성이 쓰고 다녀서 지금 문제가 된 무료로 것입니다. 쓸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거. 맞습니다. 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이 신도림역과 합정역을 오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이 67세 부친 명의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을 한 건데요. 예. 6개월 동안
동안 사용한 횟수가 무려 470회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꼬리가 잡혔습니다. 예. CCTV를 분석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에게 단속돼서 무려 1,900만 원의 부가 운임이 청구가 된 사건입니다. 부정승차이기 때문에 부가운임이 붙어서 1,90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박주임 법원에서는 2,500만 원을 얘기했어요? 네,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께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어떤 채무가 있으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빨리 갚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이자분요? 드리냐면 네. 이 여성이 처음에 이런 서울교통공사의 청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울교통공사는 이 여성을 상대로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서 예. 법원으로부터 지연 이자를 포함해서 2,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 제기되면 좀 안 좋은 게요. 소송을 통해서 어떤 지연 이자가 붙을 때는 연 12%가 붙습니다. 연 그렇기 12%. 때문에 소송으로 제기되지 않게 빨리 갚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이 여성은 현재까지 1,686만 원을 변제를 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 원씩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홍 기자님, 이런 부정승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저도 수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3년간 이 연평균을 짜잡았더니 1년에 5만 6천 건 정도 부정 승차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적발을 한 것만 이런 거예요. 예. 적발을 이만큼 했고 거기서 징수된 금액이 무려 26억 원인데 세상에 올해는요. 또 올해 7월 말까지를 봤더니 이미 3만 2천 건이 넘어요. 예. 그리고 금액도 징수 금액도 15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 승차가. 그래서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부정 승차는 정말 범죄 행위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단속하겠다.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홍 기자님, 이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은 찍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하시는 분들은 좀 민망한가 봐요. 네, 사실 이제 이게 65세 이상 분들이 딱 찍으면요. 지금 무슨 소리 나면 행복하세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또 이 MBN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르신 건강하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막 민망하다 이래서 바꾼 게 행복하세요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이제 젊은이가 갈 때는 이게 소리가 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나냐. 지금도 불편하다면서 어떤 어르신들은요.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 뒤에서 좀 이렇게 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살짝 나가면서 행복하세요를 혼자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부정승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젊은 20대 분이 30대 분이 찍었을 때 행복하세요 하면 이거 지금 어르신 카드여가 티가 나죠. 표가 났었는데도 이 정도다. 1년에 5만 6천 건이다 생각을 하니까 또 이게 부정적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또 속사정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카공족이라고 하는데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대형 예.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지금까지 굉장히 조용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예. 공식적으로 카공족을 상대로 제재에 나선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니 이런 걸 카페에 들고 왔어 저도 싶은 깜짝 놀랐어요. 목록이 있습니다. 거의 개인 사무실 용도의 물건들인데요. 개인용 데스크탑,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장 직원이 이용 제한, 구두 안내 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장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경우 원활한 좌석 이용을 위해서 소지품을 꼭 챙겨달라고도 했는데요. 실제 장시간 자리 비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맡아두기처럼 소지품을 두고 이동하는 고객이 많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카페에서 진짜 이러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사진 보면 또 놀라실 겁니다. 이게 카페가 아니고요. 뭐 저는 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스터디 카페도 지나서 본인 집에 공부방인가 아니면은 본인 회사 사무실인가 하는 사진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저건 칸막이 아예 쳐놨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도 있고 무선 키보드에 무선 마우스에 뭐 귀에 이제 음악 듣는 헤드셋도 있고요. 뭐 노트북 있는 분 있는데 이 노트북만 놓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거 아예 모니터
모니터가 데스크탑이죠. 지금 보시는 데는 뭐예요? 데스크탑에다가 태블릿에다가 그리고 프린터까지 놓은 분들도 있고요. 예. 지금 정말 여기가 카페인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보시는 것도 뭐냐면 프린터기입니다. 프린터네요. 그리고 왜 멀티탭이라고 길게 2, 3m짜리 하나 꽂아와서 내가 몇 개를 꽂고 쓰는 분도 있고요. 예. 공유기처럼 왜 한 번에 여기는 C 타입도 꽂고 여기는 뭐 USB 타입도 꽂고 이런 여러 가지의 충전이 한꺼번에 되는 그런 기계를 놓고 제가 이제 한 사진에서 세봤는데 한 10가지 이상의 전자제품을 예. 저는 이거를 가방에 싣고 오셨을까? 캠핑 그거 어떻게 들고 차에 왔을까요? 네, 예. 그런 게 놀라울 만큼 정말 완벽하게 본인 방처럼 사무실처럼 꾸며놓은 분들이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 여기 또 한 남녀분이에요. 근데 소파에서 신발도 다 벗고 양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 앞에다가 뭐 노트북, 태블릿 뭘 이렇게 놓고 휴대전화 보고 저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니면 예. 저렇게 누워서 예. 본인 이제 방처럼 모르겠습니다. 뭐 시원하고 전기세도 안 들고 이렇게 만약에 다 꽂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카페 주인들은 정말 속이 터질 것 예.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는 겁니다.